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말레이시아의 어떤 그 아시아 정상회담 갔다가 지금 빨리 돌아오셔갖고 진짜 중요한 에이펙 정상회담, 에이펙이라고 읽습니까? 요즘은 아펙이라고 읽습니까? 예전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하더니 요즘 뭐 아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경주에서 열리는 오늘 중요한 국제 정상 협의체 정상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경주로 가셨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거는 자세한 거는 이따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이해찬 전 대표님을 임명하셨습니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라는 자리는요, 진짜 이 통일 남북과 우리 민족의 어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부 뉴라이트,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이런 놈들이 수구 꼴통 극우들이 전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저도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이해찬 대표님을 모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왜 부의장으로 모셨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부의장입니다. 알겠죠? 사실상 의장입니다. 민주평통 수석 의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님을 의장으로 모시고 싶어도 부의장이 제일 높은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국민통합비서관의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를 임명을 했는데, 이거 얼마 전에 우리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이 굉장히 논란이 있어갖고 스스로 사퇴를 했었죠. 일단은 국민통합비서관에는 허은하 전 그 국힘당 출신에다가 개혁신당으로 갔던 허은하가 적절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계를 늦추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또 언제 자기가 이재명 정부에서 근무해 봤는데 김현지가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나중에 다 뭐 일단은 영입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영입한 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자리씩 줘야 됩니다. 제가 보면 조만간 김용남 의원도 대통령실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코스피가 어저께 4,000포인트를 종합주가지수가 넘었었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추진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배당소득을 받으면요, 연말에 자기의 전체 소득이 올라가갖고 이게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당 소득 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원천 징수라고 뭐 3.3% 뛰듯이 배당 소득은 따로 과세를 하고, 나머지 어떤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 주식의 장기 보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장기 보유가 가능해지다 보면 이제 코스피를 5천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쨌든 이 주식시장 활성화의 그 정책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유산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이호 여사가 그 별세하신 뒤 동교동 자택 문제로 이게 민간에게 어떤 매각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뒷짐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유산청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유산청이 있고 그 밑에 문화유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산청이 있고 문화유산위원회가 있는데, 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을 국가 등록 문화유산 등록을 심의한 다음에 이거를 통과시킬 예정이다라고 해서 명칭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문화유산은. 그래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는 여기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왜 여러분들 국가유산의 어떤 가치가 있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의 이런 군사정권에 맞서서 소위 동교동계라는 정치 동지들과 이 동교동 자택에 모여서 전략을 논의하고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장소고요. 그 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 동교동 집을 언제부터 여기에 머무르셨냐면 1960년도에 동교동에 터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박정희의 탄압 때문에 미국 망명, 영국 유학 뭐 이렇게 2년 정도 일산 생활을 빼고는 전부 이쪽에 기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군사 독재 시절에 무려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요, 왜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에서 더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빨갱이라고 하는 놈들도 있지만, 해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민주주의의 선봉자예요. 가택연금만 55번 당하신 분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가택연금만 55차례 당했던 분이고요. 하여튼 사형 선고 받았죠. 수장다 있을 뻔했죠. 그래서 참 잘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잠시 후 12시가 넘으면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됩니다. 지금 올해는 좀 특이하게 정부가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여를 하고 정부가 주관했지만, 특히 제가 오늘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외국인 유족들을 직접 우리나라가 모시고,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 유가족들이거든요. 이 외국인 유가족들이 하나같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유가족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3년 동안 뭐 했냐, 응? 그러면서 왜 아직 진상을 왜 일어났는지 왜 아직도 진상을 모르냐, 여전히 우리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응?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응? 왜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이런 참사가 왜 발생했냐, 누구의 잘못이냐, 강하게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태원 참사 29일이죠. 12시 넘으니 저는 3주기인데 빨리 책임자들이 처벌을 좀 다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늘 국감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우리 아버님 어서 오시고요. 예. 오늘 여러분들 28일이었죠. 8개 국감에서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국감 요즘 국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8개 상임위에서 국감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누가 봐도 명태균, 오늘은 박안수 경남도지사,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스캠 사건에 대한 쟁점들이 있었어요. 오늘 명태균, 박안수 이어지는 이 국감에서 사실상 명태균이가 윤석열이 공천 주라고 해서 공천된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면 이 말만큼은 어떤 말이든지, 뭐 저는 명태균의 말에 일단은 의심부터 하지만,
박안수 윤석열이 공천주라고 해서 공천된 것이다라는, 저는 이건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 박안수는 경남도지사 후보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 정치판이나 이쪽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 읽고 있었는데 이때 유력한 경남도지사는 김태호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때 유력한 경남도지사는 김태호였어요. 그 다음에 윤한홍도 아니었어요. 경남도지사 유력한 후보는 김태호였고 윤한홍이는 윤석열 옆에서 알랑방구 끼었습니다. 근데 윤한홍이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사람이고, 이 박완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박완수가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하여튼 국힘당에 입당하기 전에 이 박완수가 과거에 원내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내의 어떤 친화력이나 원내 의원들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어떤 그러니까 좀 국힘당에 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선 전에 박완수가 윤석열을 지지를 선언을 해요. 홍준표를 지지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 박완수 원내대표 출신이 윤석열을 밀면서 사실상 윤석열과 홍준표의 경선에서 윤석열이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박완수가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경남도지사의 박완수에게 한 자리 줘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김태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박 세력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김태호나 윤한홍이는 그 이후에 집권 이후에 친윤은 핵심 윤핵관으로 등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 새끼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공천주라고 해서 김태호도 눈치 까고 못 나왔고 윤한홍이도 못 나왔던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때 상황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사무총장이었군요. 원내대표라고 했나요? 사무총장. 그래서 이건 조금만 이때의 상황을 이해하면요, 명태균 씨의 말이 맞습니다. 명태균 씨의 말이 맞아요.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는 잘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경남도지사 국감 말고도 지금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역사관 논란, 극우의 대표적인 이 반민족 행위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거취 등을 민주당이 강하게 질타를 했고,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 그 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거가 오늘 중심이었는데, 뭐니뭐니 해도 명태균 씨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사태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에 내란 특검 얘기 좀 할까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30일 피의자 소환한다. 이거는 마지막 소환이 되는 겁니다. 왜 추경호의 소환이 원래는 21일인가 22일인가 23일인가 이렇게 잡혔던 것 같은데, 왜 특검에서 추경호의 소환이 30일로 미뤄졌냐면요, 추경호 측에서 현재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미뤄달라고 해서, 사실상 10월이면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기다렸다가 추경호를 소환하는 겁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 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두 가지의 신분으로 지금 내란 특검에서 불렀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 특검이 여러 가지 그동안 단서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면 계엄의 밤에 당시 추경호와 윤석열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말해도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계엄 선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뭐라고 전화했겠어요? 뻔한 소리 아닙니까? 당연히 계엄 해제 방해하라, 계엄 해제 동참하지 말라, 이런 얘기에 계엄 성공하도록 도와달라,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추경호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때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8명 있죠. 조지현, 저는 조지현은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다가 누가 봐도 조지현은 김건희 라인입니다. 조지현, 신동욱, 송원석, 정의용, 이미자, 김대식, 김희정, 이 사람들이 표결 방해 의혹을 가지고 있는 핵심인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다 구속시켜야 되지만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구속시키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호의 영장을 치는 것을 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도 이제 후반전으로 가고 있죠. 10월 말이면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아무리 기한 연장을 할 수밖에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호는 피의자 소환이고, 11월 국감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추경호는 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그리고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윤석열 재판, 한덕수 재판, 김용현 재판, 이런 걸 다 봐도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찾아봐도 재판은 이진관 판사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판사 있으면 특별재판부 필요 없어요. 오히려 특검에게 공소장이 왜 내란 공범이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다, 그리고 나는 한덕수 판결을 11월 중에 내린다, 이진관 판사만큼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판사가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판사가 오히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다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이진관 판사 앞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다가도 판사가 물어보면 진술 거부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 여러분들 판사의 역할이 중요하냐면요, 이 재판정에 재판을 가게 되면요, 검사가 물어보면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게 어떤 질문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재판사가 질문을 하는데 거부를 하면요,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죄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겹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사의 질문을 진술 거부하기 쉽지가 않아요. 응?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얼마나 사건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얼마나 판사가 적극적으로 어떤 의문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규현이 뭐합니까? 저는 지규현이 재판을 보면요, 얘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이쪽도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쪽도 있습니까? 그럼 양쪽의 얘기를 듣고 공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행을 해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죠? 판사가 중심을 잡고 사건의 핵심을 파고들어서 증인 어렵게 불러다가 앉혔으면 그 증인에게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현은 제가 보면 무슨 마이크를 자주 잡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진행을 합니다. 응? 마이크를 잡아요. 그러니까 룸사랑에서 삼겹살을 먹었다고 하죠. 엄한 소리나 하죠. 하여튼 아마 희한하게 재판은 윤석열 재판보다 한덕수 재판이 늦게 시작됐지만 판결은 11월에 이진관 판사가 훨씬 먼저 선고를 내리게 되면 다른 재판들에게 큰 영향이 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부 윤석열이가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재판을 보고 한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이진관 판사같이 명백한 내란 우두머리가 불법 개헌과 함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CCTV만 봐도 얘네들은 그냥 내란 공범을 떠나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 사실상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 힘썼던 놈들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봐도 아는데 왜 이진관 판사의 눈에만 보이고 다른 판사의 눈에는 안 보이냐 이거죠. 안 그래요? 왜 국민들의 눈과 이진관 판사의 눈은 정확히 보이는데 지기현이나 다른 조이대나 이런 이번에 뭐죠? 법원장들 모아놓고 국정감사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진짜 속 터지죠. 내란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새끼 한 명이 없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 적절치 않다라는 새끼들이 대부분이에요. 응? 그래놓고 애써 계속 따져 물으면 헌재에서 어떤 불법 계엄이라고 판결을 났기 때문에 저희는 뭐 헌재의 판결을 이따위 소리 나옵니다. 응? 정말 그런 것들이 웃긴 거죠. 정말 이런 건 역사적 단죄가 없으면요 또다시 저들은 계엄 불법 내란 친위 쿠데타 언제든지 일으킬 것입니다. 단죄하지 않는 역사는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왜 단죄가 필요하냐? 단죄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를 즉시 사형시켰으면 이런 쿠데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같은 새끼들 사형 선고 때리고 질질 끌다가 그냥 사면시켜주고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개소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단죄해야 됩니다. 단죄만이 국민 통합이 있는 거예요. 단죄하지 않으면 윤석열과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끝까지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내란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따위 논쟁이 또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5.18이에요. 5.18의 학살자들을 철저히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아직도 허화평 같은 새끼들은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강남 빌딩 주인으로 떵떵거리면서 학살자의 참 불명예를 쓰고 국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놈들이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습니다. 전두환의 후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전두환의 쿠데타 세력들과 5.18의 쿠데타 세력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부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지 단죄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번 3개의 특검 전부 열심히 하고 있죠. 3개의 특검들이 전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굳이 박수를 쳐주라고 하면 최상병 특검을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최상병 특검은 특검을 건드려요. 아니 공수처를 건드립니다. 공수처도 검사거든요. 공수처도 전부 검사 출신들이 가갖고 검사하는데 이재승 공수처 차장 지금 사실상 이 이재승은 누구냐면 김진우 공수처장이 1기 공수처장이 그만두고 2기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전 공백이 있었죠. 얘네들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상병 특검이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도 이 대한민국의 이 내란 친위 쿠데타는요 검찰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안에서도 검사들이 대통령실을 장악했었고 박성재뿐만 아니라 다 검사들이 이번 내란 친위 쿠데타에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에요. 검사들을 치는 사람들이 없는데 최상병 특검은 이재승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이 이명현 특검이 여러 가지 공수처,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피의자로 고발하고 잘하고 있어요.
하여튼 얼마나 내란 특검에서 검찰을 좀 때려잡아야지. 예.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공수처가 가야 될 방향은, 여러분들, 공수처는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가 사실상 검찰의 이중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진우 공수처장 물러나고 나서 그 공수처에 파견된 검사들이나, 아예 공수처에 들어갔던 검사들이나 사실상 중앙지검 특수부와 인연이 없는 놈들이 없었어요. 저는 공수처 검사들은요, 이제는 과거에 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검사로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저는 공수처가 조직이 커진 다음에 처음부터 검찰과 인연이 없어도 검찰 생활을 안 해도 유능한 변호사들을 뽑아갖고 공수처 검사로 만들든가 좀 이렇게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지, 기존에 어디에서 근무했던 관뒀던 검사들 데려다가 공수처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진짜. 응?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우리 한민혁 검사 지켜 다시 공수처로 보내야 된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사건이, 여러분들, 오늘 좀 실체가 좀 드러났는데, 이종호랑 이 한 부장검사가 만난 시점이 2021년 7월이래요. 2021년 7월. 2021년 7월이면 언제냐면요, 대선 전입니다. 그렇죠? 대선 전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처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sa건을 처음에 수사를 굉장히 잘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2부 부장으로 부임해서 코바나 콘텐츠 수속 의혹 사건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수사를 잘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2021년 7월에 그 어떤 지인이 안부 전화가 와서 당일 저녁에 갑자기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 장사에 갔더니 그 지인이 알던 여성분이랑 낯선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군지 몰랐는데, 그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전 대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한민혁 검사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이게 2021년 7월에 만났는데 이종호는 2021년 9월에 입건돼요. 9월에 입건되고 바로 한 달 뒤에 구속시켜 버립니다. 한민혁 부장검사가 만난 시점에는 수사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몰랐다는 거예요. 뭐 알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 술자리의 사진을 누가 알려줬냐?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랑 한민혁 검사랑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 김규현 변호사가, 혹시 그 김규현 변호사가 한 부장검사와 함께 예전에 일했던 인연이 있어갖고, 그 혹시 너 이종호 씨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장검사가 재판에서 보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는 거 재판에서 보는 사람이다, 당연히 안다 라고 했더니, 이 김기현 변호사가 이종호와 같은 찍은 사진이 존재한다라는 걸 그때 알려줬대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냥 뭐 재판에서 아는 사람이고, 당시 밥값도 본인이 내고
사진도 뭐 그냥 찍혀있다라고 그냥 그렇다 그래갖고 수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종호로 구속을 안 시킨 것도 아니어서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그 갑자기 이 이종호가 민주기 특검과 이명헌 특검의 공통 수사에 그러니까 이종호는 최혜병 특검에도 지금 관련이 돼 있고 김건희 특검에도 관련돼 있잖아요. 하나는 주가 조작, 하나는 최혜병 순직 사건에 지금 이종호는 두 개의 특검에 여러분들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명현 특검이 이종호의 휴대전화를 함께 폐기한 측근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더니 압수해서 포렌식 했더니 그 술자리 사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명헌 특검은 이 술자리 사진을 이 사건과 무관하니까 사실상 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이 사진을 이종호가 또 다른 측근에게 전달했고 이종호의 측근이 10월 13일 날 민중기 특검 팀 수사관에게 문자로 공익 제보라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월 13일 날 이 한부장 검사와 찍은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이종호의 측근이 10월 13일 날 민중기 특검의 수사관에게 공익 제보라 그러면서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공익 제보예요? 누구보다도 이종호 입장에서는 이 한문혁 검사가 자기를 구속시켰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가장 껄끄러웠겠죠. 특검을 흔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술자리 사진만 보면서 얘네들은 여론에게 특검 썩었다 이런 언론에 반향을 일으키려고 했던 공작 같은데 이거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한문혁 검사면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2022년 7월엔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의정부지검 남양주 지청으로 좌천됐던 사람이에요.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두 명의 검사가 굉장히 수사를 잘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렸었죠. 어떤 사람들 처음에 초기 수사를 경찰이 해놓은 거를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두 명의 수사관이 굉장히 잘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제대로 수사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총장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콘텐츠 수사를 했던 이 한문혁 검사와 또 다른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 올해 4월에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팀에 합류해서 미래에셋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게 한문혁이에요. 왜 한문혁을 치려고 하는지 알겠죠? 4년 동안 아무도 못 찾고 증거 없다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내렸던 사건을 다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합류했던 의정부지청에 있던 한문혁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다시 고검에 합류를 하면서 미래에셋 직원과 김건희와의 어떤 40% 돌려줘야 된다 이 사실을 찾아낸 게 한문혁 검사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한문혁 검사가 당연히 여러분들 미래에셋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게 했던 거를 다시 바로 잡은 거죠. 이거는 지금 서울중앙 법무부장에서 수원 고검으로 발령을 하고 감찰에 착수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빨리 한문혁 검사를 특검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돼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좀 스토리가 가죠.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님이셨고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이 사건을 추미애 장관이 한문혁으로 수사 잘했다라고 하면서 왜 얘기했겠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였어. 그래서 아는 거지. 그 당시에 코바나 컨텐츠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 당시에 추 장군이 윤석열과 싸울 때 그 코바나 컨텐츠 사건이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체크했지. 그러니까 한문혁 검사가 이 사건을 제일 잘 알고 잘 수사했던 검사라고 아는데 느닷없이 술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한문혁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추미애 장관님이 그냥 법사위원장으로 이걸 제지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알죠.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이 사건을 그 당시 한문혁 검사랑 다른 검사가 잘했는데 윤석열 때문에 이 사건을 발표나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못하고 결국은 딴 데로 좌천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문혁 부장검사는 반드시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야 되고, 대검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감찰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검에서는 어미준이나 이런 새끼들 빨리, 이거는 감찰이 아니라 어미준이나 박상용 이런 애들은 구속시켜야 돼요. 예, 오늘 단신이었고요. 네, 2부 여러분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경주로 지금 가셔갖고 1분 1초 단위로 지금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경주가 됐고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거고, 시진핑은 거의 11년 만에 지금 들어와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숨가쁜 외교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일 날 에이펙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력을 집중을 해서 한미 관세 협상,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지금 어떤 세계적 기업가들도 제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나 우리 삼성전자의 이재용, 내가 우리라고 하네 이재용을, 정의선, 현대자동차, 젠슨 왕, 이재용, 현대차 다 30일 날은 서울에서 회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개국의 어떤 정상들이 오는데요. 이 경주 선언이 채택될까, 이것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의 그 어떤 공동 경주 선언 이런 것들은 한 국가만 반대를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1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관이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외교의 어떤, 언론에서는 계속 시험대다, 외교의 어떤 시작이다, 뭐 이번에 이재명의 진가를 보여줘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가장 시선이 쏠리고 있죠. 지금 조급함을 덜고 국익 중심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서는 미중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외교 시험 무대라는 이런 논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어떤 미국이 한국을 강탈한다라는 심한 표현까지 쓰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까지, 그리고 이벤트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이것도 예의주시가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주에 도착을 해서 분단위 일정표로,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주최국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10명의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랑 정상회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랑 정상회담, 이게 분단이 어떤 일정표가 짜져 있기 때문에 외국 정상을 뭐 아무리 힘이 없는 아시안 국가라고 해도 소홀히 했다가는 이거는 좀 외교적 결례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을 맞을 채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트럼프, 시진핑, 일본, 그 다음에 나머지 7개국들 이런 이 다자 정상회담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2005년도에 옛날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조지 부시 그 당시에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그 다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3명을 동시에 정상회담을 했던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3,500불을 억불을 현금 지급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한 발 좀 양보를 해서 2,000억 불, 3,500억 불 중에서 2,000억 불은 현금으로 달라. 현금으로 뭐 트럼프는 일시납하자. 그리고 협상가들은 250억 불씩 8년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250억 불도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조급함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관세 협정이 지연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미국의 어떤 날강도 같은 이런 말이 관세 협상이지 대놓고 삥 뜯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고,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언제부터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졌냐면,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이후부터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면서 어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못 가게 한다든가, 굉장히 2016년 사드 갈등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우리가 중국의 무역 관계나 경제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이거를 사드 갈등 이전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돌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험중 시위, 중국 안에서도 한한령,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와중에 경북에서 험중 시위한다라고 집회 신고해낸 정신 나간 새끼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시진핑 온다고 경주에다가 집회 신고 험중 시위한다고 이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에이펙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어떤 미국발 관세 전쟁이죠. 다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질서를 봉헌하는 경주 선언이 이어질 수 있냐, 그래야만 국제 질서가 안정되고, 미국이 불지폈잖아, 관세 전쟁이나 보호무역.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선언도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에 맞서서 트럼프 관세 폭탄, 경제 수탈 반대, 이 19일서 경주에서 대대적 시위를 예고한다. 지금 37개 단체 참여 국제 민중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집중 투쟁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반 트럼프 시위죠. 이런 거는 필요한 시위입니다. 미국의 어떤 이런 일방적인 패권주의와 약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예고돼 있다라고 그래야만 대통령의 협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 반중 시위는 반대고 이 반중 시위는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반중 시위는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미 시위는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관세 폭탄을 매기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왜 경제적으로 지금 약탈을 하거나 수탈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동맹 국가에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방적 패권주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항의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리고 미국 정부도 대한민국의 반미 정서가 확산됐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압박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을 욕하고 그러지만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죠. 경주를 찾는 트럼프에게 여러분들 언론 기사에서 보셨듯이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주하면 여러분들 신라죠. 그래서 신라 모형 금관을 선물을 검토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금을 사랑하는 도란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백악관도 전부 금장식으로 황금빛으로 장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바라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조선업을 부활시킨다. 그렇죠?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성공적인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가 그때 거북선, 황금 거북선을 여러분들 금속 거북선 모양을 선물한 바 있죠. 그래서 이러고 있다. 드럽고 치사해도 국제 질서의 힘의 균형이 사실 미국에게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도란프가 여러분들 일본을 방문한 거 알고 계시죠? 도란프가 일본을 방문한 이유는요,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새롭게 일본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와 관세 협상에 사인을 최종적으로 했어요. 5,500억 달러 789조 원의 어떤 투자를 하기로 최종적으로, 이건 7월에 타결된 MOU 협상을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 거거든요. 이 다카이치는 후보 시절에는 이런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었지만 본인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결국 원안대로 서명을 한 것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도 이렇게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압박을 할 수단으로 일본을 먼저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오늘 일본에 가서 오버하듯이 최고의 동맹 관계다라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펼쳤어요. 최고의 동맹이다 일본은, 막 그러면서 연병을 떨었는데, 미국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갈취라고 비판할 정도로 미국 안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말이 투자지 강제적인 약탈이죠. 이것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합의가 없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국익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이번에 임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던 유럽식 방식, 유럽도 지금 미국과의 어떤 6천억 불에 관한 투자 협상을 맺었지만 일본같이 이런 약탈적 관세 협상이 아니라 유럽은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이 투자할 곳을 본인들이 정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곳을 정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투자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의 5,500억 불을 미국이 자기네 받아서 본인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미국 세금으로 위험한 데다가 투자하지 않겠죠. 당연히 일본 돈 같이 돌려줄 의무가 없는
위험한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익 구조나 분배 구조는 사실 차후의 문제이지만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어쨌든 이런 미국의 과도한 투자 겁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미국도 나중에 이게 미국이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배를 만들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조선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뭐 사업가이고 뭐 그렇게 뭐 나름 뭐 압박을 하고 이런 전략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트럼프는 제가 보면 앞과 뒤가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원하는 게 관철되기 위해서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더 심한 요구를 걷어들이면 자기가 나중에 원한 대로, 나는 사실 더 많은 배를 만들 것이다라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응? 매니저가 방송을 누구랑 싸우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의 전략이 눈에 보였죠. 더 많은 배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건 또 우리나라가 그 전폭적인 그 조선업에 대한 기술 지원과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관세의 어떤 좋은 제시를 원한다라는 합의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트럼프의 더 많은 배를 만들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조선업이 1등이 중국이에요. 응? 전 세계에서 가장 배를 어떤 수주를 많이 하고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이 말 뒤에는 자기네들이 중국을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미 조선업이 협력을 해서 서로 윈윈 나는 게 아니라 또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응?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라는 뉴욕 타임즈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다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협정을 해주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런 것도 있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참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헤쳐나가길 바라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재명의 정치는요, 수십 년간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재명의 정치는 쉬운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드는 또 운도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은 미중 패권에 끼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위기가 동북아 중심자가 돼서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본같이 저런 바보 같은 협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에게 정은 나는 너를 보고 싶어요, 만나줘요, 네가 만난다 그러면 나는 오케이예요, 계속 이런 러브레터를 보낸다고 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널 왜 만나야 되는데 이게 되는 겁니다. 과거같이 어떤 체제 안정이나 어떤 그 경제 제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 어려운 시기를 김정은은 넘어섰거든요. 중국을 이용해서 경제를 풀었고 사실상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사실상 체제 안정의 어떻게 보면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에게 뭔가를 카드를 던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경제 제재 같은 카드를 던지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쏠깃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제 방송을 보나 봐요. 제 방송 열혈 시청자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 새끼는 또 수준은 높아갖고. 그래서 트럼프가 대북 제재 논의가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김정은이 원하면 그곳으로 가서 만날 수도 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계속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 판문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이 원하면 평양도 간다는 소리입니다. 김정은이 원하면 그곳으로 가서 만날 수도. 그곳이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트럼프가 평양 땅을 밟는 순간 이거는 북미 진짜 수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봐봐요. 김정은이 원하면 그곳으로 가서 만날 수도 있다. 물론 가정법이지만 김정은이 원하는 건 뭐예요? 김정은은 지금 가장 자기를 사살한다 할 수 있는 미국을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가장 안전한 곳은 평양 아닙니까? 응? 그리고 대북제재라는 어떤 여태까지는 그냥 보고 싶다.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 정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대북제재 논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한 일정 연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핵 보유국이다라는 말 대신 핵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 이거는 결정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은 김정은 손에 달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트럼프의 돌발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가 잘 되면 좋죠. 우리가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북미 관계가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결국은 북미 관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국힘당은 멘붕이 오는 정당이에요. 계속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서 지금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 만난다고 계속 떠드니까 지금 국힘당이 조용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정쟁을 멈추자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부동산 참사 덮으려고 정쟁 멈추자고 하냐. 이 새끼들은 국익 앞에서는 무조건 회방입니다. 국힘당의 특징이 뭐예요? 나라의 이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회방 노차고 나라의 국익보다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매국노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매국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만약에 김정은이 오케이 해갖고 평양으로 오시오 라고 하면 이거 정말 큰 이벤트가 되는데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묻혀요. 나쁜 놈이에요 이거. 안 그래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 선언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가 평양에 가면 이 정상회담이 다 묻힙니다. 그냥 지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재수없어 죽겠어요 요즘 하는 짓 보면.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김건희는 왜 경복궁 민비 시해방 곤영합에 집착했을까?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추론입니다. 왜 제가 이런 추론을 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김건희는 주술에 미쳐있는 여자예요. 김건희는 주술에 미쳐있는 거는 확실하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면요, 이 여러분들 경복궁에 있는 곤영합이라는 것은요, 조선시대 왕비의 공식 거처예요. 왕비의 공식 거처이고 명성황후 즉 민비가 거처했던 곳입니다. 근데 요즘 곤영합 이름부터 여러분들이 낯설죠. 이 곤영합의 곤은 땅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요거를 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곤영합이라고. 이 곤영합이라는 거는 이제 맨 여러분들 이 우측에 있는 이 곤은 땅과 여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 영은 평안함, 그 다음에 이 합은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비의 집이에요. 왕비의 집이야. 왕비가 평안히 머무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 곤영함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조선 왕비의 정식 생활 공간이자 왕과 함께 나라의 중심을 이뤘던 궁중 여성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사실 맨 마지막에 이 곤영합에서 일본군 자객들에게 명성황후 민비가 시해됐죠. 그래서 이 경복궁 안에 가면요, 외전 왕이 정사를 보는 것을 근정전, 사정전, 이거는 왕이 업무를 보는 데고, 그러니까 왕비의 생활 공간을 강령전, 곤영합, 왕이 자는 곳을 머무르는 곳을 강령전, 왕비가 즉 중전 옛날에 자는 것을 곤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곤영합은 왕의 침전인 강령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의 침소 바로 옆에 왕비의 침소가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 침실 옆에 왕비가 있다는 것은 국가적 역할을 하는 궁중 2인자라는 의미죠.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 엄청난 그 위상이거든요. 뭐 예전에 그 후궁 궁녀를 통솔하는 대왕, 왕의 어머니, 뭐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왜 갔을까? 제가 먼저, 저는 이거는 건진법사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가 건진법사에게 굉장히 의지를 하죠. 응? 노잼이 재밌게 할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저기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진법사에게 그 굉장히 김건희가 의지를 하죠. 근데 이 건진법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부분 건진법사가 일본식 주술이에요. 건진법사가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건진법사가 일본식 주술이나 일본 종교를 따와온 어떤 사실 주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 종교 중에 이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원한을 그 공간에 가서 그 원한의 길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것에 그 길을 심어 넣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역사적으로 원한이 있고 일본 자객에 의해서 시해당한, 그쵸? 여기가 누가 봐도 원한이 가장 많은 곳이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원한의 길을 받아서 그 기가 바로 본인이 원하는 것에 그 기를 심어 넣는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주술. 여러분들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윤석열이 대선에 나올 쯤에 그때 소 가죽 벗겼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일본식 주술이에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윤석열 대선 나오기 전에 소가죽 벗겨갖고 제사를 지냈던 게 그게 일본식 주술행위거든요. 응?
그 다음에 봐봐요. 김건희가 여러분들 아크로비스타 살지요. 이 아크로비스타가 여러분들 어떤 곳이에요?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데예요. 억울하게 죽은 9천의 영혼들이 굉장히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갔다는 소리도 있죠. 아니 아크로비스타도 삼풍백화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가 경복궁에 하면 바로 이 시해를 당했던 이 장소에 가서 저는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했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요, 김건희가 국가유성 사적 이용 논란이 돼 있어요. 2023년 3월에 수장고 방문, 취득 기록, 윤 부부 취득 통지에 곤용한 10분간 머물러 이 곤용합에 10분간 가 있었다. 10분간 제가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뭐 넋을 기리고 뭐 자기가 뭐 소원을 빌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 용상에 앉아보고 여기 갔다가 이거 봐봐요. 지가 명성황후 시에 했던 원한이 많은 곳에 가갖고 집단에는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로 여기 임금 의자에 앉아보고 그 다음에 종묘를 비공개 차담하러 진행했는데 이 이후에 보면 수장고도 뭐 방문을 하고 뭐 이거 뭐 왔다 갔다 하죠. 저는 김건희가 왜 수장고를 갔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수장고는 나라의 보물을 사실상 갖고 있는 데거든요. 나라의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분명히 김건희가 이 수장고에서는 제 어디까지나 추측에 의하면 이거는 명성황후의 어떤 시의 유품 같은 걸 찾으러 갔던 것 같아요. 황후의 소장품 같은 거를 찾아서 그 처음에 거기를 소장품을 관리하는 데를 갔었거든요. 그걸 들고 그죠? 수장고를 방문해서 그거를 들고 곤영합에 가서 뭔가를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저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잖아요. 자기가 통일 대통령 하면서 이 2023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3월이면 거의 김건희, 윤석열이 잘 나갈 때예요. 그렇잖아요. 2022년 5월에 당선돼갖고 3월에 당선돼갖고 5월에 취임하고 6월에 지방선거 이기고 저 때가 뭐냐면요. 이제 권선동이 이제 당대표 바뀔 때, 그러니까 억울한 민비의 어떤 영혼을 달래고 지가 그 길을 받아갖고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임금 의자에 앉아보고 이거는 주술적인 역할이었지 김건희가 국가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이건 절대 아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국정농단이에요. 아니 이거는 진짜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이 건진법사와 일본식 주술 이때 건진법사에게 계속 여러 가지 의뢰를 했었고 그리고 통일교도 여러분들 일본에서 가장 활발했었잖아요. 그래서 건진법사, 통일교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건진법사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진술을 바꿔갖고 지금 다 불고 있거든요. 김건희가 통일교 선물 잘 받았다 말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윤석열과 김건희가 10분 동안 거기 가서 뭐 했겠냐, 뭐 부적을 붙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뭐 다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보면 10분 동안 김건희가 윤석열 세워놓고 일본식 주술을 하면서 뭔가 했을 것 같아요. 10분 동안 여러분들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됐든 뭐 하든 뭐 윤석열에게 뭘 하든. 저는 걔네 둘만 들어갔잖아요. 어? 이거는 주술과 굉장히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제가 보면 이거는 그 윤석열과 지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 명성하고의 어떤 한을 풀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이런 게 다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진짜 이 윤석열 그 어디죠, 대통령실만 가도 주술적 그림들이 많았다고 노은결 소령도 얘기하고, 이게 그냥 문화재를 모욕한 이 김건희의 주술적 세계, 그 다음에 이거 한일 주술이 연관돼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명성황후 침실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저는 모든 중심이 김건희는 주술이었어요. 모든 중심이 그 원혼, 그러니까 원혼들, 귀신의 혼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영혼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기를 회복하고, 하여튼 진짜 주술에 미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이거 일본과 한국의 주술을 복합 짬뽕돼 있는 거예요. 쟤는 보면. 진짜 무당들의 이 점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참. 문 열어라 명상하고 침실 들어간 윤석열 김건희 10분간 둘러본 게 아니라 제가 보면 10분간 둘이 있었죠. 봐봐,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때 왕자를 쓰고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어자에는 누가 앉아요? 김건희가 앉잖아요. 김건희는 대왕 대비마마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윤석열이라는 꼭두각시를 왕에 앉혀놓고 뒤가 뒤에서 윤석열을 조종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윤석열이가 처벌받으면 지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진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왜 들어가냐고 거기에. 그냥 무속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경복궁 곤영합은 명성황후가 자던 곳이고, 1895년 을미사변 때 일본군들에게 시해를 댄 비극적인 현장이잖아. 여러분 봐봐요. 비극적인 현장의 무속적인 해석은 어떠냐? 원혼이라는 게 있죠. 잘 들어봐요. 비극적인 현장이야. 그럼 우리가 구천에 영혼들이 떠돈다고 하잖아.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그런 걸 믿어요. 더 이런 비극적인 역사 현장에는 원혼과 재의 가능성, 곤영합은 국모가 비참하게 시해된 곳으로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강한 원한이 맺힌 장소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고요. 무속적 해석을 하는 측에서는 김건희가 이 장소에 단둘이 들어가 원혼을 달래거나 혹은 명성황후의 기운을 얻기 위한 일종의 사적인 종교적 또는 무속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곳들만 가갖고 지가 원한을 풀어주고 달래고 진원해주고, 그 원한이 달래지면 그 사람의 힘을 자기가 갖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김건희만큼 무속에 심취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명성황후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명성황후도 무속에 심취됐던 사람인 거? 원래 명성황후가 제대로 무속에 심취됐던 사람이고 그 무속에 심취됐던 사람이 김건희가 지금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당시에 고종이랑 명성황후 민씨는 왕실의 안녕과 뭐 세자 순종이죠. 늘 무당을 가까이 하고 잦은 구슬 벌렸고 그런 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성황후의 침실 방문 자체가 왕비의 영적인 계승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명성황후 자체가 허구한 그 세자 순종에 그 잘 커달라 이렇게 하면서 굿이랑 무속을 벌였던 거고 명성황후 침실 자체가 사당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영적인 곳이다. 그 다음에 일본과 비교하면 어떠냐면 일본 신화에서는 일본도 무속 신앙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왕비의 침실이 어떤 거냐면 일본 신화를 기록한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는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신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침실 이게 창조의 기원이거든요. 이자나기는 남신이고 이자나미는 여신인데 일본 열도의 여러 신들을 낳은 일본 신의 창조신입니다. 우리는 뭐 단군 신화가 있지만 이들의 결합은 일본의 역사의 시작을 상징을 하고 그 침실은 다음과 같이 묘사가 돼 있다고 합니다. 막 그래갖고 이게 그래서 궁궐의 가장 신성하거나 비극적인 공간에 대한 비공개적이고 이례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주술, 도사, 건진법사 그래서 이런 무속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희한한 게 뭐냐면 경호관과 직원도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진짜로 경호관이랑 직원들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10분간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은 아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뭐 이거는 일본 그 뭐 귀신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봐도 저기 가갖고 주술 때문에 갔고 저기 가서 뭔가 제가 보면 굿이나 지가 뭔가 했겠지. 저기 갖고 윤석열 10분 동안 뭐 했겠어? 안 그래요? 지가 여러분들 윤석열 데려다가 10분 동안 지내가 뭐 했겠어? 네.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냥 음모론이고 뭐 그러지만 저는 김건희가 수장고에서 무엇을 찾았는지 알고 싶어요. 그 수장고에 따라갔던 문화유산청이 있잖아요. 김건희가 문화유산청에서 문을 열어주니까 안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이 수장고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보고 싶어 했고 어디로 안내해 달라 그랬는지 꼭 저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국정농단을 떨어서 이거는 국가 모독이에요. 그냥 재밌는 음모론이에요. 반드시 저는 김건희가 수장고에 가서 무엇을 보여달라 그랬고 뭘 했는지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에서 난리가 났었죠. 뭐 고등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가능하냐 국힘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또 조희대랑 이쪽에서 이재명 대판을 시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재판 중지법을 뭐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제가 왜 재판 중지법 통과시키는 거 반대했는 줄 아세요?
응? 제가 왜 재판 중지법 이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막 제가 재판 중지법 이거는 민주당 이거 오버하는 거다. 이거 괜히 만약에 사법부에서 재판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저것들은 죽는다. 그리고 현재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소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재판이 대통령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진행한다. 이거는 결국 헌재로 간다라고 얘기했죠. 아니에요. 제가 왜 재판 중지법은 쓸데없는 정쟁으로 가고 민주당한테 이로울 게 없다라고 얘기했냐면요.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원하는 것은 재판 중지가 아니에요. 공소 취소를 시켜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장동 사건이 지금 남욱이나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이 외유와 협박과 이런 조작에 의해서 이게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는데 이걸 뭐하러 재판을 중지를 시키냐고요. 응?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재당종 사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검사들의 조작과 회유, 불법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공소를 취소를 시키는 게 해야지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지. 재판 중지가 무슨 이거는 사실 잠깐 막아놓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판 중지시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5년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걸 이거 하냐고요. 누가 봐도 남욱이도 지금 정영학 회계사, 남욱, 정영학, 김만배 전부 검찰의 회의에 의해서 이재명이 했다라고 하라. 이거를 얼마든지 민주당이 증거를 제출하고 검사들에게 그 기소한 검사들을 공수처가 수사하게끔 하고 공소 자체가 스스로들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게끔 만드는 게 맞죠. 안 그래요?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누가 봐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 다음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런 사람들 술 먹여가면서 이재명이 시켰다.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조작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재판을 받아야 되냐고. 왜 이 잘못된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잖아. 이거를 왜 우리가 재판 중지법을 해서 뭐 이재명 뭐 살리는 법이니 이런 정쟁을 유도하냐고. 끝까지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나 이런 민주당 검찰개혁 TF 진상조사 TF에서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이 공소는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사건 증인들을 회유하고 이건 뭐죠? 맞아요. 이 사건은 법 왜곡죄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공소를 취소시키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한 거나 그런 검사들이나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알면서도 판결한 판사들에 대해서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라는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공소 취하를 요구를 하면 검사들은 나중에 그리고 판사들은 나중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될까봐 이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왜곡죄를 먼저 통과시키고 민주당은 지금 재판중지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현직 대통령이라서 쟤네 재판 못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현직 대통령에게 지금 형사사건에 불소추 특권이 있다는 헌법 84조가 있는데 이 법 갖고 이거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사법 쿠데타입니다.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재판 중지법을 지금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이 법 왜곡죄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런 검찰의 조작 사건에 대해서 뭐 상설특검 그쵸? 저는 상설특검을 추천하거든요. 상설특검을 추천해서 이 조작했던 김만배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 다음에 이런 뭐 정진상 실장 이런 분들의 명예도 회복하고 이 사람들의 김용 대변인 이런 분들의 저는 이 조작에 의해서 억울한
형을 살고 이런 것들을 전부 저는 원위치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공소 취소가 먼저잖아요. 응? 왜 우리가 정답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왜 가만히 있어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내두르고 엄한 그 당시에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 당시에도 대통령이었나요? 그냥 일개 기초단체장이었던 성남시장일 뿐이에요. 성남시장이 무슨 힘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끼고 이재명 대통령이 뭘 했다는 겁니까? 돈은 지네가 다 헤쳐먹고. 응?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전부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요, 공직선거법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법원 조의대의 파기환송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종이 서면 보지 않았잖아요. 이런 걸로 해갖고 판결 자체를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검찰이 이제 사실상 바로 정광석과 같이 상고심을 올려갖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우리가 정답은 정했으면 정석으로 가자. 응? 이재명 대통령 5년 이후에 재판받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5년 후에 재판받게 할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공소 취소를 시켜야죠. 응? 사실상 이제 검찰 내년이면 수사권도 없고 이빨 빠진 호랑이고 공소 기소만 유지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면 검찰이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했고 공작했고 기획했고 다 드러났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요, 쌍방울 사건도 그렇고요, 성남 FC 사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또 뭐죠? 그 위증교사 이런 거잖아요. 저는 공소 취소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가 계속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두려움을 뚫고 개혁은요,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남겨주신 말이 있잖아요. 그 개혁의 선봉장에 섰던 민주당이 정청래가 쓰러지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른 대표가 개혁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가장 시급한 건 뭐죠? 조의대 탄핵과 국힘당 해산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일제히 조의대는 사법부의 독립의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의 조중동, 레거시 미디어, 한경호까지 조의대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사법부 독립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 같이 포장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국힘당은 정당 해산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감히 우리가 국힘당 정당 해산을 지금 선거나 이런 것들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고, 또 보유세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늘 정치권은 선거 때문에 주춤하고 있고, 좀 이런 말 좀 해드리고 싶어요. 남의 기득권을 뺐을 때 내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남의 기득권을 뺏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혁명보다 힘든 게 개혁이냐면, 혁명은 피를 흘리면서 상대의 기득권을 뒤집어 엎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은 가능해요.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풍이라는 우리에게 다가올 기득권의 저항을 두려워하는 순간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목숨을 던져서 내 자리가 날아가더라도 이것만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개혁은 성공하는 거예요. 몸살이는 개혁은 없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직진할 때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는 거는요, 그건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과의 타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잖아요. 저런 사법 쿠데타의 장본인 조이대를 대법원장이라고 아직도 부르잖아요. 진작 공수처에 끌려가갖고 수갑 차고 감옥에 가 있어야 될 놈이죠. 그냥 내란 쿠데타 동조 사범이에요. 저런 새끼를 아직도 우리는 대법원장이라고 월급 주고 의전하고 관용차 내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